너무 재밌어서 청소년들이 읽기 좋은 책자입니다. 높이 높이 날아라. 이거로 시고르스키가 헬리콥터를 고안하다. 1936년이군요. 저 하늘을 향해 라이트 형제가 1903년에 동력 비행에 성공한 뒤에 헬리콥터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헬리콥터라는 개념은 이미 몇백 년 전부터 존재했다. 1500년대의 중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오니 톱터라고 별명한 비행장치의 스케치를 남긴 바 있는데 현대의 헬리콥터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1784년에 프랑스 발명가 크리스티앙 또한 르노이 회전 날개로 이렇게해서 비행하는 장난감을 개발했다. 1863년에 헬리콥터라는 영어를 만들어낸 사람도 퐁통 다메쿠르란 프랑스 작가였다. 그리고 또 다른 프랑스인 폴 코리뉴가 헬리콥터와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의 회전 날개 비행기를 실제로 설계해서 띄우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키티 호크를 만들기 전까지는 실제 사람을 태우고 날릴 수 있는 헬리콥터 개발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분명히 이점이 있는 장비였지만 잠재된 힘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비행기도 위험하지만 최소한 날개가 있어 동력을 잃었을 때 지상까지 활강이라도 할 수 있다. 헬리콥터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떨어져야 한다. 20세기 초반에 30년 동안에 프랑스, 스페인, 아르헨티나, 러시아의 항공 엔지니어들은 이륙과 착륙이 안전하고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최초의 헬리콥터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했다. 그러나 코리노가 만든 헬리콥터처럼 대부분 몇 초밖에 날지 못하고 추락했다.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도 불가능했다. 1936년 독일인의 진정한 의미의 헬리콥터 FA-61을 처음 만들어냈다. 6월 25일과 26일 진행된 1년의 헬리콥터 비행에서 조종사 에발트 롤프스는 고도, 비행시간, 직선, 비행거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신기록을 수립했다. 하지만 FA-61은 개방형 조정석 비행기 날개 대신에 프로펠러 2개를 장착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했고, 시코르스키는 1910년부터 헬리콥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1940년이 되어서야 현대 헬리콥터의 모델인 V300 헬리콥터를 개발했다. 물론 수없이 입증된 바와 같이 위대한 발명품이 재앙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군사적인 용도로 활용되기 때문인데 헬리콥터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코르스키는 VS-300에 이어서 미군의 첫 번째 군용 헬기를 개발했다. 2차 세계대전에도 헬리콥터가 사용됐지만 전면 투입이 이루어진 시기는 한국전쟁 때였다. 한국전쟁인 헬리콥터는 전투 정렬 정찰하고 비행기 이착력이 어려운 지역에 군수품을 운송하며 부속명을 신속하게 후방으로 이동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다. 헬리콥터. 베트남전에서 진정한 의미의 첫 헬리콥터 전쟁이 펼쳐졌다. 1960년대 중반 미군의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대규모 병력을 베트남 정글 속으로 실어나르기 시작했다. 비교적 낮은 상공에서 지상의 적군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에 총과 로켓이 장착이 되었다.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어린 시절 종이비행기나 가벼운 나무 글라이더를 날려보았을 것이다. 이건 비행체의 공통점은 날개가 있다는 것이다. 날개.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날개를 개발. 이렇게 단풍나무 씨앗이 이렇게 펄락펄락 이렇게 돌아가듯이 프로펠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회전 날개를. 실험 35에서 미니 프로펠러 5분 만에 만들기.
프로펠러 이렇게 해서 따라서 만들 수가 있다. 파랑파랑파랑 바람개비 어린 시절에 바람개비 연습 실험 33 날아오르는 헬리콥터 날개골 날개를 해서 이렇게 헬리콥터 날개를 잘랐어. 페르미의 연쇄 반응과 사상 최강의 무기는 1942년 연쇄 반응과 사상 최강의 무기. 과연 연쇄 반응은 멈출 수 있을까?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는 1954년까지 사셨는데 전화가 없는 미세 입자인 중성자를 연구해서 193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스웨덴에서 시상식을 마친 뒤에 페르미와 아내 로라는 미국으로 이주했다. 페르미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덴마크 과학자 닐스 보어와 팀을 이뤄서 일하게 되었다. 페르미와 보어는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내포한 뒤에 서로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결합된 원자를 분리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방출되는 에너지로 더 많은 원자를 분리할 수도 있을까? 두 과학자는 원자의 연쇄 반응이라는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췄다. 시드니 썬데이 발생하는 에너지로 다른 원자가 분리되고 그 에너지로 또 다른 원자가 분리되는 작용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런 연쇄 반응은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기에 가공할 위력의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페르미, 보어, 그리고 헝가리 출신 레오 실라르드 같은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아돌프 히틀러가 거느리고 있는 과학자들도 그런 원자 폭탄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실타르드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프랭클린 편지를 보내어서 나치 정권이 원자 폭탄을 먼저 개발하면 재앙이 닥칠 수 있음을 알렸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였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독일이 원자 폭탄을 개발할 경우에 끔찍한 사태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비록 몇 년 뒤에 원자 폭탄 개발에 참여를 후회했지만 그는 1939년 10월 11일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지 꼭 한 달이 되었을 때였고,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이 나치 정권의 제동을 걸기 위해서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터였다. 그래 원자 폭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비밀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3년 뒤에 이 비밀 연구는 전면적인 원자 폭탄 개발 계획에 맨해튼 프로젝트를 발전했다. 맨해튼 프로젝트. 미국 정부가 원자 폭탄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한 1942년 과학 지식. 물질의 기본 요소인 원자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 큰 진전을 이뤄냈다. 특히 각 원자가 엄청난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원자들을 분리할 수 있다면 그 에너지도 끌어낼 수 있었다. 방사능 원자들이 쇠퇴할 때, 즉 서로 분리될 때 일어나는 에너지의 방출을 의미한다. 이는 자연 상태에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페르미와 동료 과학자들은 에너지 방출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려면 원자들을 서로 분리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더 많은 원자가 분리되도록 유도해야 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연쇄 반응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 페르미는 먼저 원자 하나의 중성자 하나를 추가로 흡수시키면 원자가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그런데 더 난해한 문제가 남아있었다. 연쇄 반응이 방출하는 엄청난 에너지는 시카고 전체를 늘려버릴 수도 있었다. 페르미는 어떻게 연쇄 반응을 통제할 수 있었을까? 그는 중성자를 흡수해서 연쇄 반응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봉을 고안해냈다. 그 결과 과학자들은 핵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연쇄 반응을 조절해서 원자력 발전소처럼 에너지가 꾸준히 방출되도록 만들 수도 있었고, 주어진 연료의 원자를 한꺼번에 반응시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수도 있었다. 두 번째 방법을 바탕으로 원자 폭탄이 개발되었다.
500킬로톤 핵 연소 반응. 자, 어떻게 핵무기의 위력을 나타내는 단위 원자 폭탄 한 개를 터뜨리면 6만 명이 즉시 사망하고 150만 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어 일주일 안에 목숨을 잃고 500만 명이 이후에 수개월에 걸쳐서 목숨을 잃는다. 아이들에게는 늘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면서 과학자들에게 원자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고 경고한 사람은 없었던 듯하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 같은 견본이 있는데요. 실험 37. 작동산으로 만드는 창작 연쇄 반응. 이 실험을 통해서 방사능을 사용하지 않고도 연쇄 반응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책에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렵고 이상하면서도 재미있고 또 가장 빠르면서 동시에 사건이 많이 걸리는 실험이다. 그러나 연쇄 반응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더없이 효과적이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각자 자신만의 연쇄 반응을 만들어도 좋다. 연쇄 반응 와르르 봅시다. 구슬 커버 탁구공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 연쇄 반응을 그치 지렛대 효과 연쇄 반응 연쇄 반응이라는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거 누구야? 1947년에 첫 예거가 음속 장벽을 넘다. 용감한 조종사가 음속을 날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 첫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항공기 설계자들은 더 빠른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다. 만약 비행기가 음속 마 1.0보다도 빠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기 장벽에 충돌해서 산소이 부서질까? 음속은 인간이 견뎌낼 수 있는 한계치여서 이를 넘어가면 고막이 터지고 내가 말 그대로 건조기 되어버릴까? 대다수 과학자들은 일종의 음속 장벽이 실제로 존재하는 데 동의했다. 그들은 비행기가 아마도 음속 장벽을 깨고 반대편으로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지만 재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참가하려는 조종사가 있을까? 한 명 있었다. 미국 공군 첫 예거 대위였다. 2차 세계 대전의 첫 예거. 장교로 참조했던 것은 전쟁이 끝난 뒤에 시험 비행 조종사에 대해서 수많은 항공기와 로켓 비행기 성능 테스트에 참여한 바가 있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전신현 항공자문위원회 고속비행 연구를 시작했을 때 예거는 가장 열성적으로 참여한 조종사였다. 사실 음속 장벽을 깨뜨리기 위한 역사적인 시험 비행기에 나서기 이틀 전에 그는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갈비뼈 2개가 부러졌다. 그러나 혹시라도 비행기 취소될까봐 염려하여 이 사실을 숨겼다고 한다. 시험 비행이 예정되어 있던 날 아침은 특히 통증이 심했다. 그는 로켓 엔진 비행기 벨 X1 조종석 해치를 스스로 닫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조종석에 앉은 채로 해치를 닫을 수 있도록 지렛대를 쓰려고 빗자루 손잡이까지 가져갔다. 1947년 10월 14일 캘리포니아 모하베 사막에서 예거는 벨 X1을 아래쪽으로 장착한 B-29 폭격기에 올랐다. 약 2km 상공에 도달했을 때 예거는 사디를 이용해서 B-29에서 X1 조종석으로 옮겨 탔고 빗자루 손잡이를 이용해서 해치를 닫는 데 성공했다. B-29는 고도를 높여서 6km 상공까지 올라간 뒤에 X1을 분리시켰다. 예거는 X1을 몰고 고도 113.km로 상승한 다음에 계속 속도를 높였다. 5초에 약 1.6km를 돌파했으니 시속 1126km가 넘었다. X1이 정확히 음속을 도달하고 곧이어 음속을 돌파했을 때 지상에 있던 사람들은 쿵 하는 폭음을 들었다.
비행기 속도가 막 1.0을 넘어서는 순간 들릴 것이라고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소리였다. 다행히 예거의 비행기는 음속 장벽을 통과할 때 폭발하지 않았다. 그가 X1을 몰고 안전하게 착륙하자 연구진은 속도기에 기록된 수치를 확인하러 조정석으로 달려갔다. 마하 1.02로 훗날 예거는 그 비행은 아기 엉덩이처럼 부드러웠다. 할머니 같았어도 레모네이드를 홀짝거리며 비행기를 즐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고했다. 예거가 역사적인 비행에 성공한 이후에 공군과 낙하하는 2세대 X1을 개발했다. 이 비행기는 음속의 2배인 마하 2로 날았다. 1955년에 이르자 비행기 속도는 마하 3에 도달했다. 마하 3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마하 4,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음속의 4배 이르면 비행기 기체가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조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진다. 감수하기는 지나치게 위험하다. 미 공군이 30년께 사용한 정찰기 시속 3.2 마하가 넘는다. 자, 이런 연구들이 있었군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과학 지식은 20세기 초반에는 음속 장비의 공포와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미주 세계를 접하면 공포가 느껴지기 마련인데 특히 이 소리는 과학적인 입증이 어려운 측면이 많았다. 소리의 정확한 속도는 고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해수면 높이에서 음속 시속 1.224km이지만 약 9km 상공에서는 시속 1.078m가 된다. 비행기와 소리는 모두 공기를 통과하게 이동하는데 공기는 기체다. 질량이 있는 물질이고 고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소리는 파동의 형태로 공기를 통과한다.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음파는 공기가 조밀한 저지대보다도 고도가 높은 곳에서 더 천천히 이동한다. 음파는 공기 분자를 진동하게 만들고 그 진동을 들은 공기 분자는 전달하는데 공기가 조밀해서 분자들이 가까이 있으면 진동 전달이 더 빠르기 때문이다. 다음번에 옆방에서 울리는 전화소리. 극초음속, 초음속, 극초음속이라 마호 범. 이 소리가 비행기가 음속을 넘었을 때 왜 폭음이 생길까? 바다의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오면 얼마나 강한 힘으로 부딪히는지 떠올려 보자. 단단한 고체가 부딪히는 듯한 힘을 낸다. 비행기도 하늘을 날 때 사방으로 음파를 만들어 보내는데 이 파동은 음속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비행기가 음속에 가까워진 이 파동을 따라잡게 된다. 마하 1.0을 넘어서면 비행기는 실제로 음파를 초월하며 이때 비행기 뒤쪽에 파동이 원뿔 형태로 형성되면서 폭음을 내는 것이다.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통과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더라도 음속 폭음은 다들 들어봤을 것이다. 심한 대우가 몰아치는 날씨에는 자연 상태에서 음속 폭음이 발생한다. 다름 아닌 천둥이다. 전자의 흐름은 엄청난 양의 정전기를 일으켜서 공기를 만든다. 공기는 매우 밝을 뿐만 아니라 아주 뜨거운 또 공기 주변을 굉장히 빠르게 가열하고 깨끗해진 공기는 팽창한다. 실험 38 책 여거의 음속 폭음이라. 이 실험을 통해서 조종사들과 항공기술자들이 왜 그토록 음속 장벽에 대해서 우려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다. 지금부터 만들게 될 민감한 장치에는 사람의 목소리도 흔적을 남길 수가 있다. 이 실험에서 소리를 보는 장치, 즉 음파가 실존하는 물리적인 현상임을 보여주는 장치를 만들게 된다. 민감한 스크린을 제작해서 외부의 힘이 처리하는 진동에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거기로 풍선의 목을 자르고 풍 해서 나가고 조각이 고무 풍선이 소리를 내면서 펑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 재밌겠다. 응? 이 속도를 조금 안 될까? 토할 것 같다. 비밀봉투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그렇죠.